여기 한국으로 공연을 하러 왔다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서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내 땀까지 뻘뻘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이내 이건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다라며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입니다. 저는 미국 국립주니어 발레 앙상블에서 발레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교육하는 최고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문화교류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죠. 한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선진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입니다. 각종 객관적인 지표만 따져봐도 아이들이 한국을 경험하는 것은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문화를 교류하게 됨으로써 추후 커리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확신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학부모들이었죠. 사실 발레라는 종목, 특히나 국립 발레단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미국 상류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류층들은 생각보다 훨씬 보수적이죠. 바보 같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전히 한국이 북한과의 휴전으로 인해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제게 노골적으로 전화를 걸어 자녀에게 방탄조끼를 챙겨줄 필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유명 변호사인 어머니는 실제로 잠재적인 한국 미사일 공격에 대한 면책이라는 제목의 면책 조항을 직접 작성해오며 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발을 디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 설득 덕분에 저는 빠르게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고 깨끗하고 신비로운 땅임과 동시에 모든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이며 미국 최고의 부촌보다도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통계를 들어 증명했고 현재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라난 아이들 또한 한국행에 대한 열망이 상당했기에 결국 학부모들도 한국행이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인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평양 상공 어딘가에서 난기류가 발생했고 곧 저희가 탄 비행기를 강타했거든요. 기장이 웃으며 앉으라고 말하는 온화한 난기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우 속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었죠. 당연히 아이들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죠.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탄 모든 승객들은 공포로 인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예정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죽다 살아난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간신히 한국에 도착하니 저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국가가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국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냥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였고 어쩌면 항공사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목숨을 건 사고를 겪은 저는 트라우마로 인해 한국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확성기가 인천공항을 통해 울려 퍼지면서 비행기 승객들에게 36번 게이트 근처로 모이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더군요. 저희를 도대체 왜 부르는 걸까요? 솔직히 귀찮고 짜증났습니다. 안 그래도 패닉에 빠진 와중에 아이들 전부를 돌봐야 하는 저였는데 그냥 이러한 이동의 과정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어쩌면 한국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저희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를 기다린 것은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안정적이고 명확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승객들은 항공사 측의 난기류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위로의 표시로 2만 원 바우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일정에 차질이 생긴 승객들이 있다면 인천공항 호텔 숙박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 쿠폰이 아닙니다. 말뿐인 위로도 아니었어요. 진짜 돈을 준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했죠. 저는 눈을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인천공항 측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천재지변이었고 관련이 있어도 항공사 측과 이야기를 해야겠죠. 오히려 인천공항 측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였음에도 어떻게 저희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 미국이었다면 아무리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피해자인 저희에게 잔뜩 눈알을 부라린 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쉬라며 윽박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요? 한국인 직원들은 자연히 저희의 일정을 방해한 것에 대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우아함과 격식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승객들 모두가 갖고 있던 트라우마와 공황은 그대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손발을 덜덜 떨던 금발의 젊은 여성은 이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공항 측에 감사를 표했죠. 그러나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저는 식사 바우처를 받은 후 실망감에 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2만 원의 금액은 공항 키오스크에서 싸구려 과자와 물 한 병을 구매하면 끝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이에 2배나 되는 금액이 필요하죠. 미국 공항은 어떻게 하면 이용객들의 호주머니를 효과적으로 털어먹을까를 궁리하는 극한의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공항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수법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만 원으로 생색을 내지만 결국 음식의 최소 가격은 5만 원 이상이기에 결국 저희에게 미끼를 던진 후 더욱 많은 돈을 갈취하려는 수법이겠죠. 저는 식사에 제 돈을 추가해야만 할 거라는 의심을 하며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인천공항 내 푸드코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넋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여긴 분명 공항이었어요.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푸드코트는 마치 고급 백화점의 푸드홀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았어요. 매우 깨끗했고 말 그대로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효율적인 키오스크였어요. 미국에서는 키오스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직원을 거치는 것이 아닌 키오스크를 이용하는데도 팁을 지불해야 합니다. 키오스크 시스템은 냅킨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혼란스럽게 설계되어 있고 피크를 추가로 원한다면 또 추가적인 팁을 지불해야 하죠. 심지어 미국에는 키오스크 조작을 대신해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데 이들은 키오스크를 대신 조작하는 대가로 얻는 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키오스크 자체가 인력을 절약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미국은 사회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멍청한 미국인들은 젊은이들조차 키오스크 조작법을 몰라서 이 사람들에게 팁을 제공하면서까지 키오스크 조작을 맡기고 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는 키오스크가 직관적인 레이아웃에 더해 심지어 다국어 지원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알레르기 정보와 음식 정보, 그리고 빅데이터 AI를 통한 추천 기능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전체 시스템은 미국처럼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 팁을 지불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초에 한국 키오스크는 팁을 지불하고 싶어도 팁 지불 버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정말로 경악시켰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키가 거의 제 배꼽에 올 정도로 조그마한 아이인 루나 또한 이곳 공항 푸드코트 키오스크를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어린이, 노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낮게 배치된 작은 키오스크까지 구비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회적 배려자에 맞게끔 쉬운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현해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배려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서 손이 안 닿나요? 키오스크 조작을 도와주는 사내에게 돈을 지불하고 조작을 맡겨야 합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 문화죠. 하지만 한국은 편의성의 수혜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깔끔하고 첨단적인 푸드코트라면 어쩌면 저는 미국 공항에서만큼 엄청난 돈을 지불하며 음식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푸드코트의 가격은 매우 합리적이었어요. 2만 원 바우처는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했죠. 저는 소고기, 불고기 덮밥과 비빔밥을 주문하고 한국 콘도그 등 여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아이들의 음식까지 주문했으니 분명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음식은 10분 만에 전부 나오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대체 저를 언제까지 놀라게 할 생각인지 한국인 직원은 음식과 더불어 더욱 놀라운 제안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앉기엔 의자가 너무 낮지 않나요? 아이를 위한 쿠션이나 어린이 전용 의자를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팁을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팁을 지불하지 않겠다고요? 이들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의자나 아이용 쿠션을 빼버릴 것입니다. 배려에도 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려가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좌석이 부족하자 한국인 직원은 침착하게 옆 레스토랑으로 걸어가 의자 몇 개를 더 빌려오더군요. 옆 레스토랑은 분명 경쟁 상대일 텐데도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의자를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쟁자인 옆 레스토랑에게는
휴지 한 장 공짜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본주의 물에 흠뻑 젖기 전인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은 한국에서 특별하고 끈끈한 무언가를 느꼈는지 밝은 표정으로 공항에서의 경험을 즐기고 있더군요.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지금껏 겪은 경험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얼굴은 그 어떤 국가들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에게까지 그 진심이 전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배가 가득 차고 한국에서의 여행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저희는 공항의 교통터미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긴 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기는 일렀습니다. 미국에서 버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정, 더러운 버스 내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소변 냄새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오늘 안에 숙소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재수가 좋기만을 바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심호흡을 하며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맹세컨대 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충격적인 버스 정류장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이 빠져버리고 말았죠. 일단 실시간 도착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는 디지털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표시되었고 각 버스는 단 1초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로봇처럼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화면에는 각 버스가 몇 정거장 떨어져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부의 예상 승객 수도 표시되었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경로 다이어그램, 버스 내부의 공기질 데이터, 심지어 버스의 평균 온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사실상 버스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 자체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버스가 와야 할 시간에서 1시간은 지났음에도 도착하지 않아서 문의해봤더니 당일날 버스기사가 숙취로 인해 출근을 안 해서 오늘 버스는 전부 취소되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버스 정류장부터가 차원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여러 대중교통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연동한 상태였기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간편하게 자신이 탑승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더군요. 정말 이 나라는 어디까지 사람을 놀라게 할 건지 저는 그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돌발 상황이라도 일어난 건가 싶어 빠르게 눈길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 버스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커다란 동그란 눈, 반짝이는 페인트, 그리고 너무 귀여운 얼굴, 밝은 색의 만화 동물들로 뒤덮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만화 캐릭터 버스였어요. 버스를 본 아이들은 점프하고 박수를 치며 신나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는 적어도 4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원을 고려해 볼 때 저희는 이 버스를 탑승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몇 명 떼어놓고 버스를 탈 수도 없을 노릇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들뜬 아이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다음 버스에 탑승해야 해. 아무래도 우리의 차례로는 버스를 한번 그냥 보내야 할 것 같구나. 그때 첫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결국 몇 초 만에 미래의 발레리나들은 울부짖으며 서로를 껴안고 만화 버스를 타려는 꿈이 짓밟혔다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이 버스가 아니라면 절대로 버스에 타지 않겠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생에서는 때때로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가 온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직 무척이나 어렸던 아이들이 그런 제 철학적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식은땀을 흘려야 했죠. 그런데 그때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줄 맨 앞에 있던 한국인들이 시선을 돌리더니 짜증이 아니라 공감을 하며 하나둘씩 저희의 뒷줄로 이동했거든요. 그들은 화를 내거나 마지못해 저희에게 양보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고개와 미소로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아이들을 태워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한 한국인 할머니는 울고 있는 소녀들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사탕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나요? 만약 이곳이 미국이었다면 행인들은 아이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며 노려보고 중얼거리며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자리 양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돈을 준다면 모를까. 맨입으로는 절대로 양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양보를 해주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다음 버스를 위해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를 뿌리치더군요. 한국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저는 혹여나 이게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촬영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건 그저 한국인들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배려심과 존중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 이 나라는 미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양보를 받은 저는 완전히 얼이 빠진 채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만화 버스의 문이 부드러운 윙윙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저는 그저 평범한 내부를 기대했어요. 버스가 뭐 거기서 거기지.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대단한 뭔가를 보여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바닥은 무척이나 깨끗했고 미국 버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오래된 껌 자국이나 정체 모를 10년은 묵힌 대소변의 냄새도 없었죠. 버스 내부의 냄새는 고무나 디젤이 아니라 싱그러운 레몬 향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버스 내부에 구축되어 있는 기술력도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죠. 아이들은 교통카드를 두드리지 않고 현금을 소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운전석 위에 화면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었어요. 어린이가 탑승했습니다. 요금 대기 중입니다. 시스템은 체중 센서와 모션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용히 그녀의 탑승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탑승하는 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탑승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탑승했을 때 저는 아이들 모두의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 버스에는 버스 타는 법이 익숙지 않은 아이들을 배려해서 아이들은 별도의 승차 과정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인원수가 집계되어 뒤에 있는 어른에게 청구되는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어른들은 뒤에서 자동으로 집계된 금액과 자신의 승차 요금을 계산하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버스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은커녕 아직까지도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하고 있고 버스 기사들은 거스름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거스름돈까지 갈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구식적인 미국보다 몇 수 앞에 서 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버스 좌석에 앉아 한숨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아이들은 워낙 말썽꾸러기였기에 분명 조용하게 이동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고 죄다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체구가 작은 아이들에겐 버스 좌석이 잘 맞지도 않아 불편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탑승한 어린이 버스의 모든 좌석에는 탈착식 어린이용 시트가 장착되어 있었기에 아이들이 최고의 편안함을 느끼며 곧바로 잠들 수 있던 거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키에 맞는 안전 손잡이, 등받이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립, 심지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미끄럼 방지 바닥까지 있었어요. 한국은 그야말로 뭐 하나를 하면 끝장을 보는 나라였던 거고 이들의 착한 마음씨와 맞물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버스를 만들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주목한 것은 바로 스피커가 천장에 몇 줄마다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스피커는 음악이나 안내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였고 한국이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구태여 만들어낼 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버스에서 하차할 때가 되었을 때 이 스피커가 무슨 용도인지 파악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피커는 바로 잠에 든 아이들이 무사히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슬리핑 차일드 디텍터였던 것이었고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체구가 작은 아이들이 버스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보니 이러한 기술을 개발시켜 혹여나 일어날 불상사를 애초에 방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미국에서는 애초에 아이가 버스에 혼자 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치안 자체도 유지되고 있지 않거든요. 또한 버스에서 잠에 빠진 승객의 호주머니를 터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공공장소에서 눈을 감았다는 것은 자신의 귀중품을 죄다 털려도 상관없을 만큼 배짱이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미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22세기쯤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온 14세기의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진 채 버스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본능적으로 주변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고 또 안전한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이들 모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늘 하던 일을 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곳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상하더군요. 한국은 도대체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도저히 현실적이지가 않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보도의 모든 구석구석은 평평하고 매끄럽고 균열이 일절 없었습니다. 조금의 손상도 없었죠. 아이들이 걷는 보도는 연속적인 강철 울타리로 보호되어 있었고 혹여나 있을 사고를 대비하여 충분한 높이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밝은 노란색 촉각 포장이 모든 보행자 구역을 가로질러 이어져 시각 장애인들까지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극강의 인프라를 뽐내는 한국을 보다 보니 저희 발레단에서 가장 재능 있는 무용수였던 클라라라는 학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발레의 미래였던 그녀는 어느 봄 저녁 리허설을 마치고 인도 쪽으로 걸어가던 와중 연석을 뛰어넘어 인도로 침범한 배달 트럭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였죠. 다행히도 클라라는 살아남지만 그녀의 다리는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미래였던 그녀의 발레 인생은 피기도 전에 지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미국 인프라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부유한 국가지만 국가의 부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미치지는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이라면 클라라는 분명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사고 없이 발레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한국에는 포장석이나 가드레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신호등의 시간까지 측정해주며 놀랍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신경 써주고 있었거든요. 클라라로 돌진하던 배달 트럭은 한국의 인도를 보호하는 강철로 강화된 가드레일을 박을 뿐 클라라는 털끝조차 못 건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또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한국인 아이들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라고 외치려고 했어요. 당연했죠. 그들은 무단횡단을 할 것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부끄럽지만 미국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단횡단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보고 자라온 대로 빨간불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죠. 그러나 한국의 아이들은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요? 물론 교육 수준이 높아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어른들의 모범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차례를 기다렸거든요. 수십 명의 한국인 보행자들은 차가 한 대도 없음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녹색 신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를 보면서 자란 한국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더군요.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그렇게나 무단횡단을 하던 발레단의 아이들도 여기 한국에서만큼은 한국의 어른들을 보며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더군요. 이게 바로 높은 수준과 문화의 선순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이동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를 하나쯤은 겪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 상황마다 저희를 지켜주었어요. 너무 긴장하고 있던 탓일까요? 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긴장이 풀리며 눈이 감겼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조용한 샬롯이 제 방으로 들어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군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고 가슴이 뛰더니 결국 샬롯은 무릎을 꿇고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천식 발작을 겪고 있고 숙소에 오자마자 증세가 도진 거였습니다. 샬롯, 침착해. 흡입기는 어디에 있어? 제가 이미 움직이며 물었습니다. 샬롯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샬롯의 짐을 찢어버렸어요. 모든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죠.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습니다. 샬롯은 자신의 생명줄인 벤톨린을 깜빡하고 두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이었다면 이 순간은 곧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샬롯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약국에 들어가서 처방약을 요청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몇 시간, 며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양식을 작성했지만 지역 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시스템은 아이는 괜찮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나요? 라고 묻죠. 하지만 샬롯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샬롯은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샬롯을 업고 밖으로 달려가 병원 간판, 응급구조대원, 기적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되었어요. 병원을 찾는다고 해도 기나긴 예약 대기 줄은 샬롯의 숨을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길 건너편에 한 곳이 아니라 약국 두 곳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미국에서는 약국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주변에 약국이 있다면 프리미엄으로 집값마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약국은 하나의 블록 안에도 두 개나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편리했고 저는 마치 신이 저희를 도와주었다는 느낌마저 받았죠. 아무튼 저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려가서 샬롯을 도자기로 만든 것처럼 껴안고 자동문에 부딪혔습니다. 하얀 약사 코트를 입은 한국인 여성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더군요. 저는 샬롯의 여권에 적혀있던 구겨진 국제 진단서를 내밀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길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식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숨을 죽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벤톨린이 없어요. 제발. 놀랍게도 한국인 약사는 10초도 채 되지 않아 영어로 작성된 문서를 전부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차분한 영어로 알겠습니다. 보통은 벤톨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한국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는 WHO 인증 문서도 효력을 발휘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충격 반 경외심 반으로 약사를 응시했고 한국인 약사는 뒤쪽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빠르게 익숙한 파란색 흡입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의 울 뻔했어요. 한국인 약사는 벤톨린을 빠르게 샬롯의 호흡기에 가져다 댔고 마침내 그녀의 폐가 풍선처럼 팽창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약사와 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죠. 저는 클라라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샬롯 또한 채 피기도 전에 져버릴까봐 괴로웠지만 샬롯이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안정을 되찾은 저는 한국이 방금 한 일에 대해 감탄을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아픈 환자 앞에서 의심도 신문도 없었습니다. 빠르고 전문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치료만이 제공될 뿐이었죠. 왜 약이 필요한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침착을 되찾았을 때 약사가 부드럽게 영수증을 건네며 말하더군요. 지역 응급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저는 너무 깊이 고개를 숙여서 계산대에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준비만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 다른 사람의 패닉, 조용한 정밀도로 해결해버린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이상향의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찐밥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호텔 방에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오늘 있을 공연에 들뜬 상태더군요. 얼마 뒤 호텔 로비에 모인 아이들은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고 공연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평온하고 조금의 틈조차 없었습니다. 공연장 자체도 수준이 높았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공간에서 전력 공급이 원활한지 전구 하나 깜빡이는 것 없이 깔끔했고 미니멀한 원목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죠. 한국인 직원들은 전문적인 따뜻함으로 저희를 맞이했고 대기실에는 바닥 난방과 개인 사물함 등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무대에 갓 다듬어진 원목은 공연에 따라 실시간으로 색온도를 조절하는 조명 장치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국인 관객들은 높은 교양 수준을 보여주며 조용히 저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로 휴대폰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저희의 공연에 집중해줬고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죠.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의 매너 덕분인지 아이들은 고향에서보다 훨씬 더 춤을 잘 췄습니다. 타이밍도 완벽했고 발놀림도 날카로웠으며 아무도 리본에 엉키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인사가 끝난 후 박수는 함성이나 환호가 아니라 조율된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웠고 혼란은 전혀 없었어요. 무대 뒤에서 소녀들이 의상을 갈아입을 때 현지 예술 아카데미의 한국 어린이 그룹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색함은 없었어요. 한국인 아이들은 마치 오래된 펜팔 친구처럼 저희 발레단 아이들에게 간식과 스티커를 나눠주더군요. 심지어 한국인 아이들은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기에 아이들은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한국에서의 시간도 마무리되었죠. 마지막 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숙소 앞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제공되는 수정과 한 잔을 손에 들고 앉아 한국인들이 어두운 밤을 대하는 방식을 구경했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고 해도 해가 짐과 동시에 우범지대로 변하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퇴근 후 정장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깔끔하게 포장된 과일을 들고 있는 할머니, 심지어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는지 여유로운 표정으로 집으로 향하는 중학생 아이. 한 명 한 명이 제 나라에서는 본 적 없는 품위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하는 방식만 봐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국가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